네, 안녕하세요. FC서울의 40주년의 추억 그리고 시작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윤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가 FC서울이 리그에 참가한 지가 무려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복귀한 지는 20주년이 되는 해가 됐어요. 이런 경사스러운 이런 날을 두고 저희가 정말 멋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부터 한번 소개를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진입니다. 사실 이 FC서울 팬이라면 정말 모를 수 없는 이 이름 석자시잖아요. 이 럭키금성 황소 시절부터 해서 이 FC서울의 수석 코치까지 역임을 하셨던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고, 그 옆에는 또 저희가 정말 대단하게 또 모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요? 예. 이 축구계의 챗 GPT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타이틀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구멍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자료들과 기록을 좀 훑어봤고요. 같이 그런 정보들을 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편에는 이 FC서울의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죠. 리빙 레전드 고요한 선수가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입니다. 지금은 오상고 코치를 맡게 된 지도자 고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현 선수 옆에 앉아 계신 이분께서는 무려 33년 동안 이 FC서울을 응원하신 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멍해서 좀 또 자연스러우면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FC서울이 무려 40주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축구리그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FC서울이 이제 함께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창단 과정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83년에 한국에서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프로축구가 출범을 했고요. 당시 슈퍼리그에 참가를 했던 팀들은 유공, 할렐루야 이렇게 두 팀이 프로팀이고요. 국민은행, 포항제철, 배우 이렇게 세 팀이 실업구단으로 그때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3년 8월에 럭키금성이 축구단을 창단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유공 코끼리, 포항제철 돌핀스 이렇게 팀명의 그 마스코트가 같이 있었거든요. 럭키금성은 금성에 걸맞는 왕관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왕관을 또 마스코트로 쓰고 있는 배우라는 팀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마스코트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팀 창단을 좀 준비를 했고 83년 12월에 공식으로 이제 럭키금성 축구단이 창단을 합니다. 그리고 84년부터 슈퍼리그에 럭키금성도 같이 참가를 하게 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첫 경기가 엄청 기억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84년도 첫 경기가 동점에서 할렐루야랑 했어요. 근데 할렐루야가 우승 멤버 그때 당시는 다 대표 선수였으니까요. 첫 게임에 저희가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엄청 선방을 했어요. 제가 선방해서 한 골 넣고 1대0으로 이겼어요. 자,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 이영진 감독님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진 느낌이 좀 드는데, 아직도 좀 기억이 좀 당시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86년도에 입단을 해서 85년도에 이제 창단 2년 만에 팀이 우승할 때는 없었고, 예. 제가 86년도에 입단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 두 리그로 조금 나누어가지고 전반기 우승팀하고 후반기 우승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리그가 조금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 리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리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조금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후반기 첫 경기가 저의 이제
프로 데뷔 첫 경기였는데 포항제철하고 후반기 첫 경기에서 제가 2골을 넣어서 팀이 승리하고 후반기 리그를 우승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졌던 기억? 그런 조금 이제 데뷔 연도도 생각나고 아쉬운 점도 생각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랬군요. 당시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라서 조금 생경하고 좀 생소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좀 고요한 선수도 이때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좀 이런 이야기들 좀 어떠신가요? 저도 많이 생소하죠. 근데 생소한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아, 그랬구나. 네. 약간 뭔가 그랬구나. 흑백 영화 보는 네. 느낌으로. 아, 흑백영화 넘어가셨는데. 넘어가셨는데. 아, 물론 80년대 초반에 컬러 TV가 나왔는데. 아, 근데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처럼 이 연고지 개념이 좀 없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일단 우리가 그 축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축구를 보면 워낙에 이제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팀들이 창단이 되고 또 이제 오늘날의 그 프로 최상위 리그를 만드는 어떤 그 모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팀이 먼저 만들어지고 기업 주도로 팀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실은 연고지를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시간이 있고요. 또 앉은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보게 되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OTT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듯이 당시 이제 시리즈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그래서 뭐 대구 시리즈, 프로축구, 슈퍼리그, 마산 시리즈, 뭐 부산 시리즈, 서울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약간 뭔가 그 동네 잔치 열듯이 그 지역에 가서 순회 공연을 하고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런 느낌이네요. 게다가 한두 경기를 연달아서 계속 하니까 두 경기를 좀 그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좀 보러 오시고 했을 것 같은데 당시 좀 분위기는 어땠나요? 한 곳에서 이제 3경기, 4경기 이틀에 걸쳐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뭐 선수들도 한 호텔에서 2팀, 3팀 예, 이렇게 조금 돼 있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이벤트 경기를 하다 보니까는 관중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그 당시만 해도 좀 지역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장날처럼 예, 앞에 먹거리 이런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관중들은 되게 많았고 열기도 되게 좋았고 그 시절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운영을 하는 사람도 뛰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아무도 이제 프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냥 예, 그냥 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냥 다 같이 즐겼던 그런 시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추억이 좀 되새김질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84년도에 이 첫걸음을 뗀 FC 서울이고 당시는 사실 럭키금성 황소였죠 팀 이름이 이 창단하고 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감독님이 입단하시기 바로 전 창단하고 나서 바로 다음 시즌에 우승을 차지한 또 기염을 토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뭐 일은 벌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K1, K2, K3, K4 뭐 이런 형태로 승강제가 있는 이제 제도로 바뀌었고 저도 그 85년도 우승 당시는 없었으니까는 대학 시절이었거든요.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프로축구의 큰 이슈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 자, 이 축구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했던 이 럭키금성 황소인데 이 1991년이죠. 이 연고지 개념이 조금은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자리를 잡던 요 시즌에 서울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또 둥지를 옮기게 됩니다. 네, 뭐 그때 뭐 연고지 개념이 정착이 되었다기보다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도를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앞서서 뭐 그 연고지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광역의 개념이잖아요. 90년도에 이제 도시연고제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연고제라는 거는 프로축구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연고제를 시행을 하고 홈앤드 어웨이의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와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을 순회하다 보면 어느 팀이 홈이고 어느 팀이 어웨이인지가 모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홈앤드 어웨이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자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게 각 팀마다 도시를 연고로 삼는 그런 배경들이 나오고요. 서울에는 럭키금성을 비롯해서 60 그리고 1화가 이제 그 홈을 삼겠다라는
그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럭키금성 같은 경우는 90년, 91년 이 시절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동대문 운동장 시절 하면 가장 많이 또 추억이 떠오르실 분이 두 분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먼저 감독님은 당시에 선수로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활약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당시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은 떠돌이 생활 비슷하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한 곳에서 이제 홈이라고 이제 했지만은 세 팀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을 했었고, 근데 특히 낯설지는 않았어요. 숙소가 이제 압구정동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낯설지 않았고, 어쨌든 홈 어웨이 경기에 이제 개념이 이제 정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세 팀이 써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고, 뭐 이동하는 게 조금 편하니까는 뭐 좋았던 기억. 그리고 팬들도 또 서울에 동대문 운동장에 좀 팬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많은 팬들이한테 조금 이슈가 주목된다 그럴까? 그런 기억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 축구부여갖고 서울에 3개 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감독 선생님이 원하는 구단을 팀을 해서 단체가 회원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저는 이제 럭키금성 황소였던 거죠. 90년도 딱 정확하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기를 가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동대문에서는 축구의 성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축구와 참가리를 하려면 동대문 운동장을 가서 꼭 맡기고, 그리고 축구 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찾아가는 뭐 그런 거였고, 운동장 분위기가 축구에 집중하기 좀 어려웠던 게 되게 어수선했거든요, 사실은. 막 트랙에 응원단 막 응원하고 스피커로 막 말하고 막 저기 손 흔들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갖고, 사실 축구가 어떻게 되냐는 모르겠고 그냥 골 들었다 우와 하고 그 정도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거는 이제 고재욱 감독님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사실 되게 푸근한 스타일이셨거든요. 안경도 동그란 안경 이렇게 그 당시에 잘 안 쓰지 않는 동그란 안경 쓰셨었고, 전 이제 학교 시절에 이제 맨땅에서 축구를 하다가 서울시장기라는 대회를 간 어린이 대공원에서 잔디에서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 시합에 항상 고재욱 감독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야 너 잘한다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 프로 감독님이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자리,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잘 풀리셨으면 고현 선수의 선배가 됐을 수도 있는 사이 아니십니까? 네. 선배님이 여기 계시네요.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뭐 그것도 지금의 인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정말 예쁜 추억들, 정말 재미난 추억들,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던 이 동대문 운동장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진짜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어떤 운동장이 됐는데, 네. 사실 그곳은 뭐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 팀의 홈구장이기도 했지만 뭐 슈퍼리그 출범했던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잠실 주경기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명승부 빅매치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실업축구 결승, 뭐 대학축구, 고교축구 결승전 이런 큰 경기들은 항상 동대문에서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축구계에서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고현 선수도 동대문에서 뛰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좀 많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대문 운동장에서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승골을 넣고 좀 기뻐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결승골을 넣으셨으면은 정말 그 짜릿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왜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에서 맞아요. 골을 넣은 건데. 일단 더 기억나는 거는 그 경기 하고 나서 인터뷰도 했다는. 인생 첫 인터뷰가 거기였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약간 여러모로 많은 분들께 좀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서울을 연고로 해서 경기를 좀 풀어갔던 이 FC 서울인데,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참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상황과 이 당시 과정에 대해서 이 기자님이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네. 지금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왜 떠나게 됐느냐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주도한 그
일종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방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 중요한 명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02년 월드컵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 유치위원회가 발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축구 열기를 좀 불을 지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지방으로 열기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축구팀이 없는 곳에 창단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관에서, 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좀 몰려있는 팀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과 논의가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연고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 다 나가라. 여기 동대문 연고지 없이 다 나가라 했고 각자 나갔죠. 연고지를 했고 그때 당시 저희는 전 안양으로 가고 아마 SK가 저기 목동인가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연고지에 부천으로 갔고 예. 그랬었죠. 예. FC 서울의 전신인 LG 스타스가 서울을 떠나게 된 것은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 공동화 정책 때문인데, 이게 공동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자면은 빌공자, 비는 정책, 서울에서 떠나는 정책 때문인데,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던 세 팀이 서울을 떠나게 한 정책이에요. 그것은 한국 프로축구연맹하고 정부가 나서서 했던 건데, 그때 서울에 이제 세 개 팀이 일화 천마, 그다음에 유공 코끼리, 그다음에 LG 치타스가 있었죠. 근데 그때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95년도 2월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서울 공동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96년부터는 서울을 비워라. 96 시즌부터 서울 공동화 주책을 펴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LG 치타스로 팀명이 바뀐 시대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계속 서울을 좀 고수를 했는데 어쨌든 서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디로 떠나야 했을까를 봤을 때 안양과 창원과 그리고 청주가 이제 후보지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구리 숙소에서 좀 출퇴근이 용이하고 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 안양이 좀 유력하게 떠올랐고, 또 안양시에서도 사실은 전용구장을 지어주겠다, 또 훈련장을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양으로 가자가 되었던 그런 선택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안양에서는 전용 구장이랑 훈련장을 좀 제공하겠다고 말을 했던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지켜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가 좀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안양 경기장을 보면 그 프로축구는 뭐 평일에도 경기를 하고 또 한여름 같은 경우에 낮 경기가 아니라 밤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야간 경기를 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한데, 사실은 안양 경기장에 원래 조명탑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일단은 그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약속을 했던 것들이 환경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그 약속을 했던 시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항상 이제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좀 교체가 되고 하다 보면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좀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뭔가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던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팬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내가 응원하던 팀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또 좀 먼 동네로 이사를 가는 셈이 된 거잖아요. 이때 좀 느끼셨던 감정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 소개로 33년 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안양으로 연고 이전하면서 사실은 팬이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LG 팬이었고 서울 팬이었던 게, 서울에 살면서 근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팬이 됐던 거였고, 더 이제 즐기기 위해서 갔던 건데 안양으로 갈 수 있는 사실 여건도 안 됐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 그때 팬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준비도 안 돼놓고 이렇게 하고 뭐하러 가냐, 다시 동대문에서 해라. 근데 그 당시는 사실 동대문 운동장을 사실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았었고, 저 같은 아마 팬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한테 안양 LG 치타스는
스포츠 뉴스에서만 사실 접하기만 했었고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지면 좀 마음이 아팠고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사실은 경기장에 가기에는 좀 어려웠던 시기라서 어쨌든 가장 최근에 이제 현역으로서 활동을 하신 고현 선수께 만약에 FC서울이 상암에서 나와야 된다, 옮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상상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그래야 된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막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옮겨야 되는데. 그래도 뛰어야지 뭐. 그죠? 뛰긴 뛰어야죠. 어디서든 네. 뛰어야죠. 어디서 뛰어야 되니까. 뛰긴 뛰어야죠. 뛰기 때문에 선수는 어디 가든 뛰어야죠. 그래서 네. 안양으로 옮기고 좋은 추억들은 되게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98년도에 저희가 FA컵에 박병주 감독님 시절에 우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우승을 했고 네. 2001년도에 또 슈퍼컵이라고 우승도 했고 그래도 꼭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던 안양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첫 단추가 조금은 잘못 끼워졌다라는 생각을 놓을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구단도 서울로 옮기려는 좀 시도를 보이긴 했었잖아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이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훈련 환경은 굉장히 프로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훈련장과 경기장이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을 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되지 않으면서 이 팀 내부에서는 좀 다른 어떤 요구들이 사실은 좀 있었던 상황이고 이때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축구는 전혀 다른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인프라들이 일단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기장들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활용은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비어있는 채였던 거죠. 그게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고 또 그 안양 시절에 사실은 굉장히 좀 치열한 라이벌전을 펼쳤던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굉장히 좀 어떤 좋은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팬덤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어떤 행보들을 보이고 있던 때여서 사실은 뭐 이 LG 치타스도 팬 마케팅에서는 뒤지지 않는 팀인데 그에 맞는 어떤 시장성을 갖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구장이 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에 걸맞는 장소와 환경에서 우리가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 팀 내부에 어떤 의지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장을 쓰겠다, 월드컵 경기장을 쓰겠다라는 의지와 행보로 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이 경기장에 누가 주인이 될래라고 처음엔 팀 창단을 좀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서울 경기장을 쓰려면 소위 입성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를 내고 이 경기장을 우리가 쓰겠다가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부담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팀 창단이 여의치 않으니 그렇다면 혹시 지금 있는 팀 중에서 들어올 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그 팀들이 뭐 LG도 있었고 또 부산도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울이 75억 원이라는 입성금을 내고 이제 서울 경기장을 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쓰는 팀이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어쨌든 구단에서도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리게 된 셈이잖아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났을 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네,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년 정도를 사실은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부분이어서 연고 이전이 되면서 주위의 친구들 통해서 이제 처음에 들었죠. 이제 들어왔다, 서울이 다시 왔다,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기장에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구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이 우리나라 나이 2살 때부터 제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축구장 시즌 회원권을 하면서 했고 이제 경선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화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런 FC 서울의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또 마침 옮겼을 때, 상암으로 옮겼을 때 조금씩 또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여기 계십니다. 이 정말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요한 어린이를 발탁한 정말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어린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사실은 그때 중2 그쯤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이청용 선수라든지 고요한 선수라든지 고명진 선수라든지 그 굉장히 어린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팀에서 키우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들을 그냥 키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 무대에서 뛰는 경쟁력 있는 선수로 만들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의지와 행보를 보였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그때 감독님이 좀 관여를 하셨죠. 선수들 좀 살펴보고 스카웃하고 하는 뭐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요한이 같은 경우나 청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선수를 보고 조 사장님한테 이제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고 선택을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린 선수들을 거의 한 멤버 가깝게 이제 해서 철저하게 클럽 시스템으로 이제 선수를 클럽에서 키운다는 학원이 아닌 클럽에서 키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조광래 이제 지금 대구 사장님이 조금 네, 이제 네. 아이디어를 내셨고 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단에서도 이제 그 정책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시도했던 거고 아무튼 그 당시에 너무 사회의 이슈라 그럴까? 네, 네. 어쨌든 학업을 포기하고 이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게 찬반이 되게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이 아마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인생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는 제가 선택도 했지만은 그 결정을 한 선수가 정말 대단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지나고 사실 나서. 뭐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진로 인생의 나의 향방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좀 중대사인데 그때 뭔가 나는 선수로서 성공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자신이라든가 확신이 좀 있었던 상황일까요? 사실 저 당시에 운이 좋게 정말 프로팀에서 테스트를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제 모습을 오로지 3일 안에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을 정말 이영준 선생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프로 입단 제의도 해주셨고 근데 마냥 좋을 순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부모님 그 학업을 포기해서까지 아들을 꿈을 위해서 저렇게 도전을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낼 건지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저는 프로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 좋은 지도자분들 그리고 좋은 형들 선배님들이랑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어쨌든 조광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이 선수들이 정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당시에 제가 정말 이런 말을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오빠 부대가 당시에 되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런 팬덤 문화 이런 것들이 기자님들이 보셨을 땐 그 시선으로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네. 한국 축구에서 오빠 부대가 등장을 좀 주기적으로 해요. 그 시절의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오빠 부대는 말 그대로 오빠를 외치는 그 팬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급하셨던 선수들이 어리고 젊은 선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팬덤의 그 연령층도 굉장히 좀 더 어리게. 어린 친구들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언론에서 기자들이 가장 쓰기 좋은 건 대결 구도인데 그 시절에는 FC 서울의 누구와 누구를 대결 구도로 만들어도 이슈가 됐다. 특히 2005년에 박주영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상대 팀도 박주영을 전면에 내세운 그 대결 구도로 또 홍보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FC 서울이 부산에서 원정 경기를 간다 그러면 박주영 대 안정환, 뭐 포항에서 경기를 하면 박주영 대 이동국 이런 대결 구도도 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가 좀 남자들이 즐기는데 익숙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 팬들도 굉장히 그때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기에 힘입어서 어쨌든 우승도 또 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시에 이 컵대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좀 심경이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경기는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 위에서 보면서 속으로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저 멋지게 저 트로피도 들어보고 싶고 저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뭔가 동기부여가 더 막 네. 일어나는. 네. 그게 바로 이제 서울 복귀 3년 차에 이룬 우승이었는데,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서울의 전성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아, 정말 대단했죠. 네. FC 서울의 역사를 보면 아마 이때 가장 큰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가. 특히 그 시기가 기원이 되는 시점이 이제 귀네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감독의 커리어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 대단한 세계적인 명장이셨고 추구하는 축구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면서 어떤 뚜렷한 전술적인 색깔을 보여준 그 리더십을 보였는데 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시절에 굉장히 두드러졌던 게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주전으로 기용을 하면서 그 선수들로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재밌으니까 관중들이 훨씬 더 이제 호응이 커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데 그 FC 서울이 굉장히 어떤 화려한 축구를 구사하던 시기에 사실은 대단한 또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원 삼성이라는 이 라이벌이 있었으니까 이 두 팀이 붙으면 거의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K리그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그 라이벌전으로 완전히 상징적으로 이제 좀 이슈몰이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재밌으니까 재밌다 입소문이 나니까 이제 매체에서도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랑은 약간 거리가 있던 사람들까지 뭔데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뭐 FC 서울이 뭐 대진이 빅매치다 이러면 그 큰 구장이 만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그 흥행의 연속이었던 시절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매번 말씀드리지만 FC 서울은 기네슈 감독님이 계신 전과 후로 많이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기네슈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FC 서울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기성용이든 이청용이든 고명진이든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 젊은 선수들을 가감하게 기용하시면서 우리 또 한국 축구의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 주셨고 또 많은 발전을 해주셨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욱 선수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FC 서울은 이 기네슈 감독 부임 전과 후로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이후에 정말 찬란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토양을 잘 다져놓고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리그 우승, 컵 우승하는 더블 우승의 그런 기쁨을 맛보고요. 이때 당시 이제 넬로빈가다 감독이 지휘를 하던 시절인데 승률이 71%예요. 당시 기준으로는 K리그 역대 최고 승률로 우승을 했던 시즌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로 옮겼던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 홈경기 평균 관중이 이제 3만이 되는 워낙 그 상암 경기장이 6만 수용이 네. 가능한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어서 사실은 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3만은 엄청난 그렇죠. 네.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이제 2012년이 돼서는 리그에서 우승을 또 극적으로 하죠. 그 다음 시즌 13년도에는 또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가서 사실 좀 결승에서 좀 아쉽게 그 준우승에 그쳤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요. 굉장히 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정말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를 어쨌든 함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두 분께서는. 이 FC 서울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좀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장 많이 느끼셨을 때가 어떨 때인지 한번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내고 좋은 축구하고 수원 삼성하고 이제 슈퍼매치 같은 거 하면은 뭐 4만, 5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얘가 FC 서울 출신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팬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구단이고 매치를 항상 승리하겠다고 하는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보여졌을 때 팬들하고 하나가 되는 어떤 모습들 되게 현장에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나 좋죠, 저는. 예. 사실 서울이라는 팀은 선수들이라면 모두 오고 싶어하는 클럽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올 수 있는 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매치라는 솔직히 프로 선수라면 슈퍼매치 경기를 뛰어봐야 뭐 리그를 뛰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속된 말로는 그죠. 뭐 그런 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팀에서 그리고 좋은 선수들 그리고 우리 수호신 팬분들이랑 많은 스토리를 써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영광의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꼽으시는 거네요. 제 축구 인생에서 이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서울에 있으시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2010년도 때는 제 축구 인생을 걸고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고 그 당시 때 이제 워낙에 멤버들이 두텁다 보니까 뭐 어느 누가 벤치에 있는 어느 누가 경기를 먼저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어쨌거나 좋은 선수들이 있었고 좋은 감독님이 계셨고 또 좋은 프런트에서 좋은 지원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우승까지 가능했겠지만 뭐 제 스스로는 흔히들 말하는 FC서울의 황금기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일원 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FC 서울이 가져갔던 많은 이 스토리들과 이런 화제성들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이게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를 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리그 전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한국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2010년대에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네 글자로 혹시 있으실까요? 이름을 네 글자로요? 네. 네 글자. 아니,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성질이 급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양박쌍용이에요. 아, 양박쌍용. 네, 양박쌍용 아시죠? 박지성,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거론되는 4명 중에 3명이 FC 서울 출신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대표 선수들이 FC 서울을 소속으로 혹은 FC 서울을 거쳐서 대표 선수가 되는 그런 어떤 코스들을 계속해서 밟았고 뭐 어떤 선수라도 이슈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정말 황금기를 보내고 K리그를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정말 중심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FC 서울.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아,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팀이 왜 그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정말 선수로서 그냥 경기장에서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 3자이신 이영진 감독님께서 윤사님께 또 SOS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바깥에서 이제 FC 서울을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이제 시야가 이제 조금 마련됐던 거고 어떤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해요. 외부에 들리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들을 수 있었고 기간이 조금 길게 가면 안 되는데 빨리 뭔가 찾아서 치료를 해주고 빨리 예전에 그 좋은 모습들로 계속 팀이 조금 명문팀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기틀이 조금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만 조금 외부에서 바깥에서 조금 이제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23년 동안 있었던 친정팀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에 되게 마음 아파요 했던 기억들이 있죠. 예. 사실 어쨌든 팀 2016년도에 우승을 하고 나서 조금씩
분위기가 어긋나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FC 서울이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됐어요. 첫 골 그때 들어가고 나서는 홈으로 슛 그러니까 홈으로 중거리 땅 때리고 나서 그거 먹고 나서 정말 떨어지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경기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럼 경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순간 그때 저기 경기장이 진짜 침묵으로 이렇게 싹 해서 저희 모여있을 때는 그냥 싹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018 시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잠깐이었지만 반짝 올라왔기도 했어요. 네. 네. 이제 2019년이 되어서 사실 또 이제 최용수 감독 2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즌에 뭐 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또 그 다음 시즌부터 사실상 이제 작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감독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잦아졌고 성적도 사실은 4시즌 연속 스플릿 B에 맞아요. 머무는 건데 사실 FC 서울이 기대하는 성적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팬들이 얘기하는 게 있군요. 39797이거든요. 최근 5년이 네. 39797입니다. 사실 지금 안 좋게 얘기하는 팬들은 그럼 내년 시즌은 9위야? 이런 얘기를 하는 팬들도 있어요, 사실. 뭔가 주기율이 네.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안 한데 됩니다. 사실 FC 서울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벌써 몇 년째 보내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또 좋은 감독도 또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팀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만들어냈던 감독이 큰 결심을 하고 서울로 이제 왔단 말이죠. 뭐 서울이라는 팀은 항상 어떤 그 대한민국에서 뭐 K리그를 또 주도하는 팀이고 큰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또 어떤 화려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 몇 명이 하나하나가 이름 있는 선수들이었고 대표 선수도 많았었고 되게 또 그런 선수를 인해서 좋은 성적들도 많이 냈었고 예전에는 정말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웃음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영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몇 년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자존심들이 많이 상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또 감독님의 이제 색깔을 입히는 지금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감독님께서 포항에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성과를 아주 잘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수들의 믿음이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지금 조금씩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어쨌든 감독님이 선수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팀을 이렇게 하나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도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감독님을 좀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포항에서 이 기동 타격대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K리그에서 못 봤던 축구를 좀 해왔던 감독이 FC 서울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최근에 이 어려웠던 FC 서울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그걸 개선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내비쳤잖아요. 과연 이 김기동 감독이 FC 서울에 잘 맞는 옷을 입힐 수 있을까요? 네. 다들 관심사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전술적인 이야기나 선수 개개인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는 힌트를 주셨어요. 일단 이전에 서울 축구를 보면 문전까지 가는데 이제 패스 횟수가 좀 많았던 편이다. 올해는 좀 더 간결하고 역동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속도감이 좀 굉장히 생기는 그런 축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FC 서울이 또 패스 축구 잘하는 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도가 좀 더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조금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쨌든 선수나 감독이나 서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일 텐데 훈련 분위기를 제가 좀 물어봤더니 FC 서울 팬들이 사랑하신 조영욱 선수, 조영욱 선수가
사실 FC 서울에 입단한 뒤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동계훈련을 제대로 소화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선수라서. 계속 이제 뭐 어디 네. 대표팀 갔다 맞아요. 오고 막 이래서 근데 힘들지만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이 조영욱 선수가 목표로 잡은 게 좀 구체적인데 우리가 조영욱 선수가 활동폭도 넓고 많이 뛰는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게 GPS 그러니까 네. 피지컬 데이터라고 하죠. GPS 숫자로 확인이 되는 뛴 거리라든가 스프린트 기록을 본인 스스로는 만족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굉장히 좀 숫자를 늘리고 싶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세워놨다고 하고요. 선수가 그렇게 막 어떤 의지를 보이니까 감독도 굉장히 좀 흡족해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글쎄 여기 이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분위기를 전하면 4월에 또 입대하는 선수들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입대 예정인 선수들인데 훈련을 하면서 입대를 미룰까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뭐 분위기든 훈련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래서 사실 김기동 감독이 뭐 우승이나 이런 거를 분명 본인이 욕심은 나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해보지라고 하는 어떤 말 속에서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진 않아도 좀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좀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뭐 일단은 축구 자체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높아지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이 다이렉트함을 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감독님께서 보셨을 때 이 김기동 감독의 스타일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P 라이센스를 김기동 감독하고 같이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항이 하노이로 전지훈련을 한 달간인가 3주인가 이제 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훈련하는 거를 저기 대표팀이 이제 훈련하는 장소에서 이제 포항이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네네. 제가 쉬는 날 몇 차례 나가서 이제 훈련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일단 김기동 감독의 스타일은 선수들하고 소통을 조금 부드럽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지적해주고 심플하게 요구하고,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팀에 대한 적응하는 어떤 시간도 필요할 거고, 포항에서 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또 서울에 분명히 분위기가 있거든요. 팀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감독이 빨리 캐치해서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이런 것도 잘 조합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선수들한테 어떻게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축구를 통해서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이 승리를 선수단만이 하는 게 아니라 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선수들한테 입혀진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도 자신도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경선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좀 기대가 된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영욱 선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영욱 선수. 왜 그러냐면 그 힘든 2018년에 입단을 해서 좀 힘든 과정을 겪었고, 이 친구는 보면 아직도 22살이야? 아직도 20살이야? 맞아요. 이 정도로 거의 그쪽에서는 레전드와 같은, 아마 대한민국 경기 출전수는 아마 장기 가장 유소년. 많은 장기 거예요. 유소년이죠, 진짜 장기 유소년.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계훈련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유튜브 영상에서 봤기도 했는데, 비로소 올해는 포텐을 한번 터뜨려서 제대로 한번 진가를 좀 발휘해서 제대로 된 FC 서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막내 시절 때부터 가장 많이 보셨을 건데 조영욱 선수를 네. 좀 이 조영욱 선수에 대해서 표현해 본다면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좀 어떤 선수인가요, 이 선수는? 저희도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슈팅 몬스터. 실제로도 네. 선수들끼리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고 행동도 많이 여유로워졌고 축구한 이번에 경기하는 걸 봤는데도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올 시즌은 정말 기대되는 더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수를 세 부대 담그라고 새로운 감독도 왔고 이거에 맞춰서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또 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좀 씻고 2024 시즌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바라는 이 FC 서울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현 선수께서는 2024 시즌 FC 서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최근 들어서 저희 팀이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지금 큰 변화를 줬고 그 변화를 준 만큼 좀 2024년에는 성적도 변화가 되었으면 상위권에서 이제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서 좀 팬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상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독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FC 서울의 모습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정보다는 팬들이 일단 너무나 암울한 시즌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는 결과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결과로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저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좋은 팬들과의 어떤 함께했던 어떤 유대감을. 축구, 그런 축구를 다시 한번 좀 서울이 가져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바람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 팬으로서도 좀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길 수 있는 경기는 확실히 재밌게 이겼으면 좋겠고 지는 경기는 꼭 비겨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감독님하고 우리 고요한 선수는 알겠지만 사실 많이 뛰는 축구에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서울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술적이나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뭐 원하는 성적, 원하는 결과 충분히 얻을 거라고 들고, 저희는 그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좀 다만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좀 더 응원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크게 뭐 이렇게 저희가 올해 말에는 좀 다 웃으면서 좋은 결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발자국만 더 뛰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키포인트겠네요. 네, 기자님께서는 그러면 이번 시즌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FC 서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이 흥행 카드였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팬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 기다리는 팬들에게 이번 시즌에는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사실 FC 서울은 워낙 좋은 구슬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이제 그걸 잘 꿰어서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미션이 있는데, 사실 그 좋은 축구라는 게 올해는 좋은 성적, 결과인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사실 그게 되면 아마 다른 많은 부분들이 그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의 FC 서울의 분위기를 다시 되살리는 그 키워드가 될 거여서 저는 사실 지금은 FC 서울에게 그런 승리, 뭐 결과, 성적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사실 항상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팬들에게 이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항상 약속을 했고 다짐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아쉬움으로 이제 끝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좀 아쉬웠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새로운 감독님과 함께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좀 태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요. 뭐 어쨌든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선수들 뒤에서 큰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거기에 맞게 더 잘 준비해서 올해는 FC 서울다운 모습으로 FC 서울의 과거의 그런 누렸던 그런 영광을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주장으로서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과 함께 팬들에게 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rophy. That's the main thing, yeah. Come here to win. You know, I'm a winner. I don't like losing. I'm a competitor. Whether it's in training, you know, I want to win, and especially games. So, you know, a trophy, getting to the Champions League. I think they're, you know, big aims, but you know, we have to work together as a team to do that. And I think, you know, we're more than capable of that. We've got to have confidence in ourselves, belief in ourselves, so we can beat any team. 24년에는 또
감독이 바뀜으로써 제가 왔으니까 또 제가 추구하는 그런 축구들을 할 거고요. 팬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좀 빠른 축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재밌는 축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팬들에게 정말 뜻깊은 또 재밌는 그 역동적인 축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느덧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파할 때가 거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록을 맞이한, 이 40주년을 맞이한 FC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각계 각층의 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 감독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이 서울 구단 관계자분들과 혹은 고양 선수들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오늘 자리가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제 초대돼서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또 잘 돼야 될 텐데 좋은 결과를 얻고 또 FC 서울이 이렇게 많은 팬들을 한테 사랑도 예전의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조금 교차하는데 아무튼 올해는 뭐 과정보다는 진짜 결과를 조금 많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김기동 감독이 잘 그 부담감에서 조금 가볍게 팬들과 소통하면서 선수들과 소통하면 아무튼 소통은 되게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 기대하고 있고 저도 뭐 올 시즌은 좋은 결과에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과연 FC 서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 기대가 되겠네요. 네.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 사실 이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방인으로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옛날 이야기 듣고 나누는 거 참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같이 시간 여행한 기분이어서 또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는 앞으로 나가는 거에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인데 또 새로 또 기대감이 생기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뭐 이번 시즌 저도 좀 재밌는 축구 또 FC 서울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를 안 쳤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이제 팬으로서 이 자리를 또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감보다는 5글자로 딱 정리를? 팬이 네. 여태껏 FC 서울을 바라보는 거하고 올해 바라보는 거하고 딱 5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챔피언 서울. 이거를 김기동 감독 같이 그렇죠.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김기동 감독 이 말에 엄청 부담을 느끼실 이 것 말씀에 같은데. 가장 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심지어 팬의 입에서 우승하자 이 얘기가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는 우승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죠? 이제 선수님의 차례인데 오늘 이 자리가 좀 어떠셨나요? 저도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FC 서울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전까지는 사실 올 시즌 많은 걱정이 됐어요. 네.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올 시즌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영상도 보고 훈련하는 선수들도 보고 하니까 올 시즌 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성적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팬이 5단어로 한번 했으니까 선수도 5단어로 답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준비되신 게 있으세요? 우승할 거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저희 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동기부여를 좀 하게 되는. 물론 기동 감독님이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는데. 여기는 참편, 여기는 우승. 저는 그래서 팬과 승리를 팬과 조금은 내쳐놨어요. 아유, 자 오늘 이렇게 다 함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2024년 FC 서울은 이제 김기동 감독과 이 선수들과 그리고 프론트 많은 팬들과 함께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 리그 참가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좋은 성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우리가 20주년이 됐으니까 거기서 또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나게 카메라 보면서 인사를 하실까요? 뭐 진군가도 불러야 되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군가 부르실래요?